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입니다. 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낯설어 하는데요. 앞에서 에너지에 관련돼서 잘 배웠다면 충분히 열역학 과정도 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열역학을 하기 전에 기본 개념부터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죠. 열역학을 시작하면 이제 처음 나오는 개념들이 온도, 그리고 열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됩니다. 온도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차갑고 뜨겁고를 수치로서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뭐 차갑고 뜨거운 걸 어떻게 양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차갑고 뜨거운 거를 숫자로 양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쓰는 온도는요, 섭씨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는 순수하게 일기압 물이 어느 온도 0도, 끓는 온도 100도로 정의해서 그 사이를 100으로 나눈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섭씨 온도로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과학에서 쓰는 표준 온도는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라는 거는 열역학적으로 최저 온도인데요. 보이샤르레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온도입니다. 마이너스 273도씨, 약 마이너스 273도씨를 0켈빈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다행인 거는 섭씨 온도의 1도와 절대 온도의 1켈빈이 같은 양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조정을 안 해도 됩니다. 절대 온도의 단위는요, 켈빈입니다. K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자, 약 마이너스 273도씨가 0켈빈이기 때문에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앞으로 과학에서는 전부 다 절대 온도 켈빈의 단위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열이라는 거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중에서 열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열 에너지의 양을 열량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요. 열량은요, Q라고 많이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혹은 열량은 칼로리라는 단위도 많이 써요. 하지만 둘 다 에너지의 단위이기 때문에요,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열량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비열에다가 질량 그리고 온도 변화를 곱해주면 열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물질에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열량 값이고요. 뒤에서 이 열량은 다른 에너지로서 줄 수도 있죠. 전기 에너지로도 줄 수 있고요. 뭐 마찰을 해서도 열량을 줄 수가 있고요. 마찰을 하게 되면 열이 나잖아요. 그만큼의 양을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열량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은요, 항상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얘기는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서로 접촉하여 있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는요, 열이 이동해서 결국은 온도가 같아진다. 그래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열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두 물체를 맞다 두게 되면요, T가 높고 온도가 낮은 두 물체를 맞다 놓으면요, 열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똑같은 온도가 될 때까지 이동을 해서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열평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열역학 제0법칙입니다. 열평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라는 게 열역학 제0법칙입니다. 0이 나왔어요. 1법칙, 2법칙이 있었는데요. 더 중요한 법칙이 나타났기 때문에 0법칙으로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열역학 법칙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기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체인데요, 이상적인 기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야기하는 기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력과학에서 쓰게 되는, 그리고 유체에서 쓰게 되는, 과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쓰게 되는 게 바로 이상기체입니다. 자, 이 이상기체는요, 서로 간에 인력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만류인력이 없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서로 당겨주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요, 점성이 없습니다. 자, 이런 기체는 없어요. 가상의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기체는요, 원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기체의 에너지는 only 운동 에너지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 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원래는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서 운동 에너지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까요? 역학적으로는 사실 이런 상자 안에서 이 분자가 가서 부딪혀서 튕겨 나와가지고 하는 걸 계산해 보면 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만 얘기할게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라는, K는 상수예요. 온도에 비례하는 운동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이야기는요, 사실 조금 더 역학적으로 서술을 해봐야 되고 증명을 해봐야 되는 단계인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다시 연락을 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온도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결국 2분의 1 mv제곱이랑 같거든요. 이거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운동 에너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체에다가 열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변하거나 혹은 부피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변했다라는 얘기는요, 운동 에너지가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부 에너지가 변했다는 이야기죠. 한 개씩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온도가 변했다, 운동 에너지가 변했다, 내부 에너지가 변했다. 부피가 변화했다라는 얘기는요,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일은 어떻게 썼죠? 일은 힘 곱하기 거리였죠. 자, 뭐 델타 S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S라고 써도 되고요. 뭐 그거는 마음껏 쓸 수 있는데요. 델타 S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근데 기체에서는 힘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힘 대신 우리는 무엇을 쓰게 되냐면 압력으로 쓸 겁니다. 자, 근데 압력의 정의는요, 압력은 P라고 쓰는데 정의는요,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그러면 다시 쓰면요,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얘를 이 자리에다가 숑 갖다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힘 자리에다가 압력 곱하기 면적 곱하기 델타 S죠. 여러분, 면적 곱하기 높이예요. 뭐였죠 이게? 부피였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델타 V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왔죠. 이게 그냥 나온 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일의 식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부피가 변화하면 일을 했다,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에서는요,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일을 했다, 부피가 작아지면 일을 받았다 라고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상기체는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하여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라 말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만 존재한다. 즉, 온도가 높아지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커지는 거다. 다시 얘기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피가 커지면 일을 한 거, 부피가 작아지면 일을 받은 거다. 자, 근데 온도가 높아지고 뭐 부피가 퍼지고 이러려면 열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열이 출입이 있냐 없냐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부터 다시 나왔습니다. 자, 분자 운동이 빨라요. 그러면 온도가 높겠죠. 그렇게 그냥 생각해도 돼요. 분자 운동이 빠르면 온도가 높고요. 분자 운동이 느리면요, 온도가 낮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있고 온도에 비례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U라고 쓸 거고요. 식은 2분의 3 KT입니다. 혹은 어떻게 쓰냐면 2분의 3 NR 델타 T 이렇게 쓸 겁니다. 역시나 여기도 델타 T로 쓸 수 있겠죠. 자, 델타 U로 쓸 경우는 2분의 3 K 델타 T라고 쓸 거고요. 2분의 3 NR 델타 T라고 쓰고요. 여기 NRT 델타 T 어디서 많이 봤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기본식입니다. 이름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하나의 다른 점이 있다면요, 얘는 이상기체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압력이 어떨 때, 부피가 어떨 때, NR은 몰수, 상순위가 필요 없고요. 온도가 얼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 쓰고 있는 델타 U라는 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저 델타라는 뜻은 변화량이란 뜻이죠. 그래서 변화량은 온도 변화량과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얘는 상태, 딱 그 상태, 어느 지점의 상태를 알려준다면 얘는 변화를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보면 이런 그래프들이 나와요. 바로 요 식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래서 PV 그래프, TP 그래프, TV 그래프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이따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법칙들이 나옵니다. 제0법칙은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열 평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요, 열 평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물체를 맞다 둔다 하면 열 평형을 이루게 돼서 온도가 같아질 것이다 라는 게 연력학 제0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어려워할 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인데 막상 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하나씩 설명을 하면요, 내가 기체에 열을 가한다면 열량을 주는 거죠. 내가 열량을 줬어요. 열량 변화량을 주면요, 얘는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커질 수도 있고요, 일을 할 수도 있죠.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근데 얘가 항상 보존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식을 그냥 쓴 겁니다. 내가 열을 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혹은 외부에 일을 할 수도 있다.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변화량 다 표시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은요, 엔트로피 변화량 증가 법칙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엔트로피 증가인데요, 열은 스스로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로 이동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간단히 했지만, 다시 얘기하면요, 연력학 제2법칙은요, 뭐든 무질서도가 큰 쪽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엔트로피 변화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연력학 제2법칙을 하려면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엔트로피를 정확하게 다 배우진 않을 거고요. 확률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건지만 배울 겁니다.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은 공부를 해보면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리 원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력학 1법칙을 이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위에 크게 한번 써둘게요. 연력학 제1법칙은요, 열량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던가 일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랍니다. 자, 요거 다시 써보면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K 델타 T라고 쓸 수 있고요. 일은 P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등 앞과정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등압이라는 거는 뭐냐면 압력이 일정해요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거네요. 자, 압력이 일정하다라면 부피 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피 커질 수 있습니다. 온도 일정할까요? 안 일정할까요? 온도도 커질 수 있어요. 자, 내가 열을 줬더니 온도도 높아지면서 일도합니다. 둘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등압 과정입니다. 부피가 팽창했어도 압력이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열을 받았으니까 운동속도 빨라져서 온도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주면요,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기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적용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뜯어보면 되겠죠. 자, 역시나 이번에는 등적 과정이네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림이 잘못 나왔네요. 역시나 등압 과정이고요. 밑에 설명은 등적 과정이네요. 등적 과정 한번 해볼게요. 등적이에요. 위에 거 말고. 등적이라는 거는 부피가 일정하겠죠? 자, 앞에 썼던 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중요한 식. 델타 Q는 델타 U 더하기 델타 W다. 자, 내가 열을 줬어요. 일단 내가 열을 줬습니다. 자, 근데 부피가 변하지 않는 등적 과정이니까 무엇이 0일까요? 얘가 0이겠죠. P 델타 V니까. 그러면 내가 준 에너지는 전부 어디다 쓰였을까요? 온도 변화하는 데만 쓰였겠죠. 내부 에너지 증가량에만 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개씩 뜯어보면서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등적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이래요. 그래서 또 한번 써볼까요? 델타 Q는 델타 U 더하기 델타 W다. 단열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열 출입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열량은요, 사실 우리 에너지 어떤 에너지로도 줄 수 있어요. 전기 에너지를 준다고 한다면 니크롬선이 주는 전력량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뭐 내가 사이클을 돌렸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아까처럼 마찰이 있다면 마찰의 2, 이런 것들 다 해볼 수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근데 단열 상태면 나는 열을 못 받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자, 이 단열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면 온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감소해야겠죠. 반대로 부피가 작아지면 온도는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식 하나만을 가지고서 어떻게 연력학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다 따져볼 수가 있고요. 온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부피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도 다 구분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했고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려고 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요, 개념만 알고 지나가면 돼요. 물리원 과정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이 이런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가역 반영이라는 거는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진자 운동 같은 게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근데 비가역 반응은요, 한번 가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임급방울이 확산했어요. 다시 모일 수 있나요? 못 모이죠.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데 다시 옮길 수 있나요? 못 옮겨요. 기체는 팽창하는데 다시 마음껏 줄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겨울왕국 같은 거 보면 엘사가 막 얼음을 이렇게 슝 펴가지고 얼리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열이 고온을 저온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엘사는 고온에 있는 열을 본인의 저온으로 뺏어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한번 연력학 제2법칙에 잘 맞춰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얘기는요, 항상 열 평형 상태를 이룰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엔트로피라는 거는 무질서도거든요.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두 칸이 있죠. 1번 칸, 2번 칸이 있는데 네 가지의 기체 분자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A, B, C, D의 기체 분자가 어느 한 곳에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린 따져볼 수가 있겠죠. 한번 봅시다. 이런 경우의 수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한 군데 다 모여 있을 때, 두 번째는 세 개 하나가 있을 때, 세 번째는 둘둘 있을 때, 네 번째는 하나, 세 개 있을 때, 마지막에 제일 뒷칸에 네 개가 있을 때. 그래서 총 합쳐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쵸? 요거는 한번 다 해보면 돼요, 여러분이. 자, 그 중에서 이제 한 번씩 보면요. 여기에 한 군데에 모여있을 가능성은 한 가지가 있죠. 16개 중에 하나니까 확률은 16분의 1이에요. 역시나 두 번째 칸에 다 모여있을 확률 16분의 1입니다. 그런데 둘둘 나누어 있을 확률은 8분의 3이죠. 16분의 6이니까. 그래서 사실 입자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요. 이 한쪽에 모여있을 이 확률은 어떻게 되죠? 거의 0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사실 칸막이를 제거하면 얘네들은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있을 확률이 절반씩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상태가 바로 이렇게 쭉 평등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상태잖아요. 확률이. 이게 지금 4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거지, 이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더더욱 끝에는 0으로 수렴하고 가운데에 확률이 높아지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제일 높은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엔트로피가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립기에서는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잉크를 퍼뜨리면요, 무질서도가 높게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한 군데 모여있을 확률보다는 골고루 퍼질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겠죠. 비가역 반응입니다. 열기관이에요. 열기관은 우리가 열을 줘서 엔진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엔진이 바로 이런 열기관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 고열원 있죠? 내가 Q라는 에너지를 줄 거예요. 나의 목표는 에너지 Q를 줬으면, 열 Q를 줬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전부 다 일을 하고 싶죠. 내가 준 Q만큼 전부 다 일하는 게 가장 에너지가 좋은 상태겠죠. 예를 들어 내가 100줄의 열을 줬으면 나는 100줄을 다 일하는데 쓰고 싶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100줄을 주면요, 한 20줄 일을 하고요, 남은 80줄은 저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라는 거는요, 효율이잖아요. 내가 100줄을 줬는데 20줄 일을 했으면 얼마만큼의 효율을 쓴 거죠? 100분의 20 곱하기 100 해줄게요. 100분율로. 그러면 20% 일한 거잖아요. 이렇게 효율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도요, 식 쓰는 건 쉬워요. 열 효율은요, 당연히 Q분의 QH죠. 준 열이 W, 일을 했죠. 근데 W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죠? 내가 100 줬는데 20 써고 80 남았으니까 저열원 QC로 간 거, 그쵸? QH-QC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QH분의 QC, 이렇게도 열 효율을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100% 할 수 있는 기관은 절대 없습니다. 엔트로피 제2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열 효율을 높이는 기관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효율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르노 기관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고온부의 온도 TH, 저온부의 온도 TL 조건에서 열 효율의 최대는 다음과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냅니다. 자, 이 증명은요, 엔트로피식을 이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배우는 식을 이용해가지고 앞에 열 효율을 가지고서 한번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 식을 보면요, 100%가 되려면요, TH가 무한되거나 혹은 TL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10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식의 증명은 나중에
하고 싶은 친구들은 역시나 따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연력학 법칙을 다 했습니다. 연력학 법칙은요, 특히나 말만 해서는 절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되게 뜬구름 잡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적용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배운 역학과 절대 다를 게 없어요. 역학이 잘 이해가 되었다면 연력학도 충분히 쉽게 도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방향성에 대한 거고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엔트로피 증가하는 방향으로 난다. 이런 얘기들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